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재 정부의 금리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진짜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금리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과 가격이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먼저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1년 후에 1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증서죠.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즉 1년 후에 1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한 증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증서의 현재 가격이 98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 98만 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익은 2만 원이 되죠. 즉 98만 원 투자에 따른 2만 원 이익에 따라서 금리는 2.04%가 됩니다. 근데 만일 이 1년물 100만 원짜리 채권이 현재 가격이 97만 원이라고 한다면은요, 금리는 약 3%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 가격이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의 자금 수요와 그리고 자금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거죠. 공급이 많으면 어떻죠? 가격이 낮아지죠. 수요가 많으면 어떻죠?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자금 공급이 많을 때는요, 어떨까요? 시중에 자금 공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즉, 자금의 공급과 금리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수요와 금리는 비례하게 됩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적을 때는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고 자금에 의한 수요가 작으면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끔 정부가 이런 금리를 조절할 때가 있어요.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경제 위기가 왔다든가, 뭐 코로나 위기가 왔다든가, 이럴 때가 해당사항이 있죠. 자, 이럴 때 정부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성의 공급입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금하고 금리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면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채권을 막 찍어도요, 돈을 막 발행을 해도요, 그거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요. 즉 미국 안에 고여있지가 않다는 거죠.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막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이 전략을 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요, 지금 보시는 이 1조 달러짜리 이 지폐는요, 짐바브웨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짐바브웨는 뭐 경제 규모도 작고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돈을 마구잡이로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게 짐바브웨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미국이 공급할 때 같이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50% 증가했다고 하면은 한국도 유동성을 50% 증가함으로써 환율을 엇비슷하게 맞춰 나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한국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가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죠.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네, 공급적인 측면이 있다면 수요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예. 자금 수요를 억제, 즉 뭐냐?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돌고 돌면서 이제 시중의 자금 회전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대출 규제를 걸면 시중 자금 회전이 막히니까 시장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 사용 가능하다?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사용 가능합니다. 시장 과열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전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유동성 공급도 어렵고요. 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현 정부는요, 부동산 살리고 싶거든요. 부동산 살리고 싶은데 유동성을 공급하자니 환율이 튀어오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제를 걸자니 부동산이 완전 폭락할 것 같고, 그래서 현 정부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부동산만 우대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만 아껴주는 거죠. 부동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5만 가지 정책을 다 쓰게 됩니다. 그 정책이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MBS 발행을 해서 안심대출, 디딤돌 대출, 다 이런 거 특혜성 대출입니다. 다른 대출은 이런 거 없어요. 특혜성 대출을 국가가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뭐가 있었느냐? 예대 마진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정부의 의도는 예대 마진을 감소시키면 대출 금리가 감소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수신 금리가 되려 인상됐죠. 수신 금리가 인상이 돼도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대출 금리가 이만큼 있고 수신 금리가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대출 금리 이렇게 낮추는 것도 예대 마진 줄지만 대출 금리 이만큼 있고 수신 금리 이만큼 올려도 예대 마진을 줄는 거잖아요. 은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뉴스, 시중 5대 은행의 수신 금리가 4%대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매우 놀랍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또 좀 있죠. 수신 금리 증가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요즘 부동산도 시원치 않은데 저축이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투자할 때 마땅치 않은데 저축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부동산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게다가 어떻죠? 비트코인도 떨어지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은행이 이렇게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 했더니 대출 금리 안 낮추고 왜 수신 금리를 올려버렸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왜 은행이 대체 왜 수신 금리를 올렸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 보시는 박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박스의 높이는 대출금리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의 상단 부분이 대출금리인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의 상단은 조달금리입니다. 즉, 이 박스의 파란색 이 높이가 예대 마진인 거죠. 근데 지금 금융권에서 말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신금리하고의 예대 마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차이가 예대 마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시중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게 코픽스 금리를 통해서 조달되게 됩니다. 이게 은행 통장에 저금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대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포션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요, 예대 마진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출 금리를 낮추든가 아니면 수신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수신 자금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홍색 면적만큼이 은행의 손실입니다. 근데 만일에 부동산 담보대출 전체에 대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은행의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늘색 박스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금리를 인상을 해도 손실이고 대출금리를 인하해도 손실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손실이 작네?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금리를 올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작은 손실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수신금리 인상되죠? 수신금액이 증가합니다. 수신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준다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이 찔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중금리의 인상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중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타 산업에서는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산업에서 부동산만 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우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산업은 차별받는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의 GDP 비중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살리려다가요, 시중금리를 교란하고 있고요.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다 죽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입니다.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될 위기가 있는 거죠. 건설업 6%밖에 되지 않는 거 살리려다가 한국 경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